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공법 일반이론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법 파트 세 번째로 국가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이제 선생님들의 발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 수업의 경우에는 시험을 대체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학원 수업은 이 강의만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선행 연구를 읽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페이퍼를 작성을 하고 발표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 코멘트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쟁점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더 나아가서 페이퍼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이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종국에는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논문, 학위 논문에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페이퍼 작성의 경우에는 법학에서는 현상학을 다루기보다는 당위성에 접근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정 제도, 법률, 판례, 학설 등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즉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는 것이 법학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발표 주제로 삼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 졸업시험을 치르실 때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그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행정상 손해정보 총칙과 행정상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해정보 총칙입니다. 자, 행정상 손해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학문상의 용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인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통점이 참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로 성립 발전을 하였고 행정상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공평 부담주의 실현을 기초 이념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손해배상 제도하고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입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융합 내지는 일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 불법행위법은 제재 기능보다는 이해 조정 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적법성에 대한 구분은 물론이거니와 과실요모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사법 분야에서도 이 불법행위 이론에 대해서 산업의 비약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무과실 배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손해배상 제도하고 손실보상 제도는 약간 융합 내지는 일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적인 근거로는 헌법 제29조를 들 수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서 일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그리고 민법 외의 다른 규정, 그리고 민법의 적용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서 또 한 번 이렇게 법적 성질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법설과 사법설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계는 공법과 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공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공법설, 즉 이게 학설의 전통적인 통설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소송실무상으로 민사배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배상 책임의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한 게 바로 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해서 이 국가배상 책임이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사법설이고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국가배상, 즉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정착물에 있어서는 주택뿐만이 아니고 시설물로 확대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부동산 법학, 부동산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유형인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그 요건이 첫 번째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두 번째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법령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며, 다섯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헌법 제29조, 좀 전에 살펴본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헌법 제29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헌법 규정에 터잡아서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에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비해서 국가배상법은 그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면서 범위를 좀 좁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글쎄 조만간 여러 가지 국가배상법이 됐든 아니면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거는 좀 일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항에서 보면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를 반대 해석하게 되면은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이 행정상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특별히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판례 위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첫 번째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에 공무원이라 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에 직무를 집행하며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례는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선생님들 아마 대부분께서는 일정한 업무에 한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를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두 번째 판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보면은 자, 집행법원이나 경매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 명세서에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 신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축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세 번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은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집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 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참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위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1984년도까지 이제 유효한 법률로 존재를 하다가 폐지가 됐었고 1992년도에 다시 제정이 돼서
1994년도까지 효력을 발휘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도까지 효력을 발휘하다가 올해 이제 2020년도에 다시 2020년 2월에 다시 제정이 돼서 8월 5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이 보증인을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 권리 관계에 있어서 실체적인 진실에 관련된 그 부합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 보증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에서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갑 주식회사에 무상점용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갑 회사가 지하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임대차 보증금 환불 적립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갑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승낙하에 환불 적립금을 예치하는 대신 10년간 예치할 환불 적립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후 갑 회사의 부도로 지하상가의 임차인 을 등의 임대차 보증금 등이 반환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환불 적립금 예치를 지시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갑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후 환불 적립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이에 비해서 세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신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가 행하여져 왔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위 모델하우스를 축조한 소해 주식회사도 모델하우스 축조 시에 신고한 존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 왔는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조포하 종합합산 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모델하우스가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미신고 건축물로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그와 같은 판단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인 법령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로 보면 국가배상 책임이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자, 두 번째 판례의 중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 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 판례는 앞으로도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공공조형물 내지는 예술품들을 좀 전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바뀌면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좀 폐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뭐랄까요? 일정한 어떤 미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취향의 차이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일부의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좀 흉물스럽다, 좀 무섭다, 내지는 좀 공포감이 조성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폐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 두 번째 판례는 앞으로도 좀 종종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요건인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법 제28조 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땡땡료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진주의료원입니다. 다들 아시죠? 자, 진주의료원은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그 폐업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피고 경상남도의 도지사인 피고가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년도 7월 1일 이전에 이 사건 폐업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 전원 회유, 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경남도지사 분께서 지난번 대선 후보로도 나오셨었던, 그리고 요번에
21대 국회에서 또 당선이 되셨던 애칭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좀 편하게 부르는 의미로 레드준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홍준표 그때 당시에 경남도 지사께서 이 진주 의료원이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의료원의 폐업을 결정을 한 것이죠. 폐업을 결정했으면 일반적으로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진주 의료원을 폐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이 되기 전에 먼저 진주 의료원을 폐업을 결정하는 내용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 환자들에게 퇴원을 하거나 전원을 갈 것을 회유하거나 종용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위법하다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돼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지금의 이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홍준표 이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등등등이 있었는데, 홍준표 그때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좀 언쟁이 붙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심상정 후보께서 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자, 홍준표 지사께서는, 그때 당시 후보께서는 지사 시절에 적자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니까, 심상정 후보께서 그러면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폐쇄를 해야 되냐? 라고 또 항변을 하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께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람이 배에 꼬여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건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 거고, 자, 두 번째 판례를 살펴보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갑 등의 유족들이 을광역시, 여기서 을광역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한 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 유도 등 피난 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의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다른 비상구 중 한 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 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 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 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 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갑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갑등이 대피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인 사안과 갑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갑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판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물론 이 이천 화재 사고는 사실은 뭐 소방 공무원 등 같이 어떤 공무원들의 행위는 아니고 일반 원청, 즉 원사업자들의 어떤 안전 부주의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여러 가지 행위로 해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국가배상에 있어서도 이런 공무원 등의 어떤 법령 위반 이래서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 판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 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 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세 번째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에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인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로는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과는 달리 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무과실책임을 그냥 쉽게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입증책임을 졌었는데 이제는 무과실책임 하에서는 피해를 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진다 라고 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고 이해를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제1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도 이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인 공공의 영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의 영조물은 사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내지는 물적 설비를 말하는데요. 이 공공의 영조물은 이미 영조물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주로 논하지 이 영조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이미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한 판례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있는 판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두 번째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 일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 예정 부지로 된 토지가 그 후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 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그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사용 허가가 되었을 뿐 시가 그 종합운동장 예정 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에 사용해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그 연맹이 그 토지 위에 시설한
자동차 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시가 관리한 바도 없다면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용계시, 즉 이 공중, 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인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읍 합강 삼리 소재 44번 국도상에 아스팔트가 패여서 생긴 길이 1.2m, 폭 0.7m의 웅덩이. 이게 뭐죠? 오늘날의 이 포트홀이라고 하죠. 네. 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소해 합자회사 중부관광여행사 소속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타이탄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 책임자로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도로 상태의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웅덩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해 회사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포트홀, 더 나아가서는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여있는 이 포트홀 때문에 좀 굉장히 난처하고 뭐 사고 위험도 있었지만 좀 차량에 좀 많은 손상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뭐 이 국가배상 책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죠. 충분한 모든 법률, 도로교통법을 포함해서 준법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령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과실상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례는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여기까지만 끊는 이유는 좀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 4월 4일날, 즉 작년 4월에 고성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 개폐기에 있는 전주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때 당시 하필이면 건조특보에다가 강풍이 아주 몰아쳐서 초기 진압 실패가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주택 401채가 불에 타고 430가구,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하는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총책임자였던 한국전력은 결국에는 책임의 소재를 결국에는 떠나지 못해서 최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한 60% 정도를 보상을 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고성과 이 강릉 일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가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한 40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보상액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일부의 가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정부에서는 이 한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제 건조특보와 강풍이 몰아치는 그런 자연재해성을 좀 인정을 해서 상계가 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결국은 또 한전도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 피해가 오히려 또 주민들한테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뉴스 기사를 좀 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판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자연용조물로서의 하천 중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과거 동종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그 주변 공공용목물로부터 사고 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 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국가하천에서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 조치로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사실은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것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하천 주변에서는 사실은 이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이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배상을 인정한 그런 사례로서 좀 약간은 좀 평등의 원칙 내지는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은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당연히 아이들을, 미성년자들을,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어떤 방침 정책에 있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요건인 손해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버스가 방호 울타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상당한 정도로 흡수되어 이 사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하지 않았거나 도로를 이탈하더라도 위 옹벽에서 추락하는 것은 면하였을 개연성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충역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 자, 마지막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집중호우 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침수의 방지 등 재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침수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및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해서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라는 지방법원, 즉 하급심 판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급심 판례를 살펴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하셨었죠. 네, 그때도 그게 국가배상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그 피해들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리의 부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배상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해서 책임이 일정 부분 좀 제한이 됐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상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는 마지막 강의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